예, 안녕하십니까. 한국언론진흥재단 저널리즘 지원팀장 양승혜입니다. 원래 2시가 약속 시간이었는데 기술상의 문제로 30분 정도 늦기 시작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한일 언론인 대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화의 주제는 한일 관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 언론의 역할을 중심으로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서울과 동경을 연결하는 화상회의로 진행되겠습니다. 먼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김철훈 미디어 본부장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저희 한국언론진흥재단 상임이사 미디어본부장 김철훈입니다. 오늘 언론재단과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가 공동으로 마련한 한일 언론인 화상대회에 참석해 주신 양국의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동 주최 기관으로 재단과 함께 이번 포럼을 준비해 주신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님 등 연구소 측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양국의 관계가 역대 최악이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마련된 것입니다. 역사와 정치가 뒤섞인 오래되고 복잡한 양상의 한일 갈등은 최근 들어 악순환을 거듭하면서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두 나라의 중진 언론인들이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한일 관계의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매우 의미 깊은 일입니다. 특히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두 나라 언론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필요하고 바람직하며 화해와 친선을 바라는 양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포럼으로 뿌리 깊은 두 나라의 갈등이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이 같은 진지한 노력이 쌓여간다면 한일 소통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고 그것이 한일 관계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를 위해 언론재단은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포럼에 참석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양국 언론인 간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회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토론회의 자장이신 진창수 박사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한일 언론인 대화를 개최하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회를 맡고 있는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으로 있는 진창수입니다. 오늘 세미나를 사실상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김철훈 이사님을 비롯해서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양국의 국민들이 많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아베 장기 집권을 한 아베 총리가 사임을 하면서 한일 관계에도 순풍이 일지 않을까라는 기대마저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한일 관계에서는 사실상 태풍 정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시작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서 시작하여서 한일 양국의 감정은 어느 때보다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의 대립이 격화되면서 양국에는 반일, 반한이 애국이라고 여기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양국의 대립과 충돌은 한일 양국의 국민들의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의에서는 한일 관계를 우려하는 한일 양국의 국민들과 함께 한일 관계의 중진으로 있는 언론인들과 함께 한일 관계 개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토론회는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현재 한일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고 스가 관방장관이 차기 총리로 유력한 상황에서 일본의 전국 변화와 한일 관계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이 첫 번째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한일 간의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해법을 둘러싸고 한일 양국의 언론인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법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패를 했는지,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를 주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에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 현재 양국이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미중 전략 경쟁이 본격화되면서 한일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둘러싸고 한일 협력, 안보 문제에 있어서도 한일 개선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광범위하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첫 번째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의 분들이 여기에 있는 그 모여 계신 분들이 6분이 계시고 일본에 3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소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 첫 번째에 말씀을 해주실 분이 중앙일보 김형기 편집국장께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미요지 도쿄신문 논설위원, 서영아 동아일보 논설위원, 미네기시 히로시 일본경제신문 논설위원, 김범수 한국일보 논설위원 순으로 일단 첫 번째 테마는 5분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일보 김현기입니다. 먼저 지금 한일 관계 현황, 그리고 다음 일본 총리가 취임한 이후의 한일 관계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의 가장 큰 허들은 여러분들이 다 짐작을 하시겠지만 역시 강제징용자 문제를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 한국 정부가 내놓은 1+1안이 있었고요. 그 후에 작년 12월에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문희상안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음 파트에 강제징용자 관련해서 토론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생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그 두 가지 안 모두 지금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이해가 엇갈린다는 측면에서 작년 이맘때쯤 상황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문재인 정부나 아베 정부 모두 이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는 그 인식은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어떻게든 한번 행동 그리고 절충으로 풀어보겠다는 그 의지의 영역까지는 아직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민간 부문이나 전문가 집단에서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이런저런 지혜라든지 의견을 내놓는다고 해도 양국의 지도자들이 그걸 수용하려는 뜻이 없으면 그 밑에 있는 참모들도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시도조차 멈추게 되는 것이겠죠. 5년 전 상황을 돌이켜 보죠. 2015년 12월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에 위안부 문제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경위야 어떻든 간에 당시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 야치 쇼타로 국장이 물밑에서 움직여서 합의안을 만든 거는 결국은 양국 지도자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그에 비한다면 현 정부는 그 정도의 의지가 보이질 않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한다면은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한일 관계 문제를 어떻게든지 중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지소미아 문제 같은 정도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이 한일 관계를 협상 테이블에 앉혀보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한일 두 정상 간의 이 불신이 누적된 측면도 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한국은 일본이 그리고 일본은 한국이 외교의 우선순위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본 새로운 총리가 등장하면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요. 사실 한국 정부 일각에서도 기대감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베 총리의 그 사임 발표 직후에 청와대 참모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베 총리 사임을 그 아쉽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낸 것에서도 그런 기대감이 좀 묻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과연 그렇게 될지는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사회자께서도 스가 관방장관이 다음 총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스가 시대에도 한일 관계는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다 정확히 말한다면은 아까 사회자께서 태풍 전야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제가 볼 때는 더 악화는 될 수 있어도 개선될 건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솔직한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 경색의 일본 쪽 사이드의 원인이 아베 총리라는 개인에 있는 게 아니고 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 그리고 일본 내 여론,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일본인 전체의 한국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위안부 문제를 다룰 때까지만 해도 일본 여론은 양분됐다고 보지만 이 강제징용자 문제는 일종의 일본 내 컨센서스가 형성이 이미 돼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일본 지도자의 교체라는 모멘텀에 기대를 가질 수는 있지만 한국 정부의 강제징용자 문제에 대한 그 유연한 입장 변화가 있지 않은 한 전반적인 한일 관계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결국 문재인 정부가 이 일본 정치의 변화의 기운을 기회로 삼아서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한편 일본 정부의 경우를 보더라도 오늘 일본 쪽 패널들이 더 자세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스가 장관은 아베 총리와 노선을 같이 해온 데다가 코로나 극복, 그다음에 올림픽 개최 문제, 그리고 새롭게 출범할 미국 정부와의 관계 이 같은 그 산적한 과제를 생각해 볼 때 1년 남짓한 임기 중에 한국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진전시키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영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한일 간의 의지가 부족하다, 리더십의 의지가 부족하고 일본 전체에 불신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도자의 교체에 의해서는 잘 한일 관계 개선의 모멘텀을 가지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선 고미 요지 우리 논설위원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自民党の総裁選がまさに告示されるというタイミングでこのような会合を開いてくださいました新チャンス成城研究所日本研究センターと連動振興財団金正恩理事様ほか皆さんに感謝申し上げます。コロナ19に加え韓国内の水害被害についても心からお見舞い申し上げます。さて、ちょっと私は長い間韓国と関係した仕事をしてきましたので一度日韓関係を簡単に振り返ってみたいなと思います。我々もですね日韓関係を表現するとき戦後最悪というふうな表現をすることが多くなっていますが実は日本では1997年1900年代、2000年前ぐらいからこの表現が時々使わ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その当時はですね、一段落したかに見えた日本問題がこじれ、日本側では連合教育を見直す動きが始まりました。そこで一旦、文在寅大統領と小池健三首相の間で日韓パートナーシップ宣言が出て、両国関係は大幅に改善されたものです。ただ、この時期はですね、日本の専門家の間では、両国関係が小春日和だった時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小春日和というのは冬にですね奇跡的に暖かくなった1日か2日のことを言うんですね。当時私はソウルにいてこれで日韓関係が両国関係が一気に春になると思っていたのですが大きな勘違いでした。また2005年から6年頃からは日本で返還韓国を切ろうという言葉が使われ始めます。その理由についてはいろいろあるでしょうがここでは触れません。そこで2018年、徴用工問題をめぐる韓国大法院の判決が出ました。これで日韓関係は一気に冷え込んでしまったということですね。
これが引き金になっただけで、実は日韓の間では、潜在的に関係悪化の理由があった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冷戦の終結、韓国の民主化、経済成長、中国の経済的な台頭、日韓における政治家の世代交代もあったと思います。日韓はそれまでの垂直的な関係から水平的な関係に変化したことで、日本側の焦りが韓国側から日本を軽視する傾向が生まれたと感じます。そして何より日本の復権を目指す安倍首相と安倍晋三首相と市民主体の政治と北朝鮮の融合を目指すムン・ジェイン大統領の個性が普遍的に衝突したことも影響したと思います。でね、徴用工問題についての論議は後ほど移りますけれども、この問題では実は日本と韓国の間で共通項を持っています。まずはなんとか日本企業の現金化を避けたいと思っているのは韓国政府も同じだと思います。現金化されても日本企業に実質的な損害を与えない工夫を考えていると思います。そして、日韓関係には接点もあると思います。例えば北村茂国家安全保障局長と祖父の国家安全保障室長は親しい間柄で連絡を取り合っていると言われております。先ほど来、菅義偉官房長官の次の首相として有力言われております。韓国では菅さんは安倍さんのアバターという表現で記事になっております。確かに対韓政策の大きな路線変更が期待しにくいかもしれません。ただ菅氏は歴史問題では安倍氏より慎重で、言葉にも気をつけていると私は感じます。2013年12月に安倍首相が靖国神社に参拝した際には反対したと言われております。とりあえず次期首相は国内問題に専念しないでしょう。外交まで手が回らないはずです。むしろ今は韓国側、青瓦台の方がおかしいと思います。韓国の論調を見ても、韓国政府にこの機会を生かすように求めている以上多くいました。ということなら、ムン・ジェイン大統領にもう少しこの問題の解決の方向性を語って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構造的に日韓関係に全面的な春が来ないのかもしれません。ただ、管理していくことは可能だと思います。さらに、日韓関係に行われた世論調査では、日本と両国、韓国では7割が関係改善に向けた努力が必要だと答えております。短時間であれば、おはるびより関係が取り戻せたら、可能性が開けるかもしれません。 네, 감사합니다.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김영기 국장님은 좀 더 비관적인 것 같고 우리 고미 논설위원께서는 서가 관방장관에 대해서도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두 분이 같은 말씀은 한국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는 이런 이 서로의 입장 차이가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한일 관계는 해결의 방향성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이 점에 좀 더 초점을 둬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영아 우리 논설위원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동아일보 서영아 논설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오라는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마음이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제가 지난해 1월에 이제 특파원으로 일을 하다가 귀국을 했는데 이 한일 관계라고 하는 게 지금에 와서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조차 좀 들고 있습니다. 역대 최악이라는 단계를 넘어서 좀 무관심 단계를 지금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좀 서로 상처가 아물기를 기다리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지금 앞에 저 두 분께서 저 뭐 지금 한일 관계에 악화되는 뭐 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서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 정점을 찍은 부분은 이제 2018년 한국의 대법원의 이제 그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일종의 한일 관계가 좀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가버리는데 정점을 찍었던 일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2019년도 들어와서는 이제 일본의 수출 규제, 그리고 한국은 뭐 또 거기에 대한 맞대응도 했지만 또 지소미아 뭐 탈퇴 이런 식으로 그냥 티포테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눈에는 눈식으로 계속 강대강 대응을 하면서 사태가 좀 걷잡을 수 없이, 과거의 한일 관계 문제는 역사 문제에서 주로 비롯됐다가 한다면 그 이후로 이게 경제 문제, 안보 문제로 이제 확산이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코로나 덕분인지 상당히 소강 상태를 이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강제징용이 지금 가장 그 첨예한 이제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 전에 이제 위안부 합의 2015년도에 굉장히 오랜 진통을 거쳐서 이제 이끌어낸 합의였는데, 물론 이제 국내 할머니들의 이제 그 의견을 제대로 묻지 않았고 등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여하튼 이제 그것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그 일종의 뭐 사실상의 파기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복잡하지만 아무튼 사실상의 파기를 하게 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일본 정부가 받았던 충격이나 이 불신감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길게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그 사실은 저는 사설 쓸 때도 한 줄씩은 꼭 넣었는데요. 이 한국과 일본의 리더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이 상황을 그러니까 타개하려는 의지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것들을 좀 이용하는 측면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는 뭐 일본의 아베 총리도 그렇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금 아베 총리가 워낙 긴 세월을 이제 그 총리로 계셨었는데, 사실 그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고 국내에서 또 여러 사람이 그런 얘기를 특히 근래 들어와서 많이 한 것 같은데, 투탑이 있는 한은 이제 한일 관계는 개선이 힘들 것 같다라고 하는 이제 좀 약간의 좌절감 섞인 그런 자조 섞인 얘기들을 하곤 했었습니다. 지금 아베 총리가 그 사퇴를 하게 되면서 한국 내에서 일부 이러면 뭔가 한일 관계에 변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 역시 그 최근 며칠간 이제 조금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스가 관방장관은 아베 총리와 어차피 일심동체로 지금까지 7년 8개월간 해온 사람이고, 그 아베 노선을 계승하겠다고 본인도 그러니까 공언을 하고 있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지금 총리가 그 자민당 내부 파벌들의 이제 그 힘에 그러니까 떠받쳐져서 총리가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베 정권의 그 노선에서 벗어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뭐 아베가 아베 상황 이런 얘기도 나오고, 아베 스 정권 얘기도 나오고, 뭐 가게무샤 정권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약간 그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그 니카이 자민당 간사장이 이번에도 뭐 이제 킹메이커 역할을 한 것처럼 이제 하는데, 이분은 좀 중국이나 한국과 사이좋게 지내야 된다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또 한국 내 이제 친분 관계에도 깊은 분들이 뭐 박지원 국정원장, 뭐 아시아나 회장 이런 분들하고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외교안보 부분은 사실 이 스가상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낸 적이 없긴 하지만 좀 더 이게 그 이념보다는 현실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러니까 사고하는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관점, 야스쿠니 신사 아베의 참배를 반대했던 뭐 그런 측면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스가상 수장의 얼굴이 바꾼 거를 그 계기로 삼을 수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논해봤자 사실 별로 그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정부가 이제 이거를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고 싶은 그런 의욕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 상황을 예견을 하고 한 얘기는 아니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도 이제 일본 지도부와 언제든지 앉아서 대화하고 싶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고 했으므로, 지금 그러니까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최가 될 순서이고, 그게 11월이건 12월이건 이제 그 열릴 텐데요.
그때 뭐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측면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웬만하면 열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되면 스가 신임 장관이 이제 한국을 방문하게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따뜻하게 이제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한일 관계에 좀 이 대화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단초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세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리더십의 이 양국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고 여기에 이 모멘텀을 잘 살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우리 서영아 논설위원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본 경제신문의 민혜기 씨 논설위원에게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本日はこの貴重なシンポジウムに日本から参加させていただきまして関係者の皆様感謝申し上げます。私は韓国に駐在した以外は日本でずっと政治記者を行いました。特に自民党と首相官邸を長く担当してきましたので、今回は日本の自民党総裁という選で菅官房長官が当選する可能性が高いと見られているので、もし菅総理大臣になった場合に、日本の政治はどうなるのか、そしてそれが日韓関係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るのかというのを個人的な考えでおりますが、お話ししたいと思います。まず大事なことは、新しい政権の任期は来年9月までの1年間ということです。安倍首相の残り任期ということですが、安倍首相は、経済や外交にですね、力を発揮したのですが、このコロナによって、外交、経済ともに停滞した。で、それを引き継ぐ菅官房長官、菅総理大臣になった場合、何に集中して取り組むかということで、これが菅義偉さんの自民党の総裁選の政策集なんですが、書いてあることを見るとですね、コロナ対策だとか地方の活性化ですね、いずれも国内問題がほとんどなんです。やはり、この政策集を見てもですね、菅さんはこの1年間、国内の問題に全力を挙げると、外交問題はその後だということが分かります。菅さんというのは官房長官を8年近くも経験したので、中央省庁を全て把握していますのが最大の強みだということで、当面は国内問題でアピールして政権後の支持率を高めていくという戦略だと思います。では関心の、外交とか安全保障はどうなのかといいますと、菅さんは、自民党総裁選の政策集で見るとですね、書いてあることは、日米同盟を基軸にするということと、アジアに関しては中国をはじめとする近隣国との安定的な関係を構築しますと書いてありますね。中国は書いてありますが、韓国という言葉は入っていません。ちなみに自民党総裁候補の3人の中で、韓国の文字を入れているのは石破さん1人です。そので、安倍政権が、外交安全保障で国際的な評価が高かったので、菅さんは、そのスポークスマンだったということもあり、基本的には政策を継承するということで、大きな転換を考えにくいというのはこれまでのスピーカーの方と同じ考えです。このためですね、日韓外交も基本的には安倍政権と変わらないと。最大の懸案である徴用工問題では、韓国に対してまずは国際法を守るように要求して、日本からアイデアを自ら出すということは今のところは考えにくいんじゃないか。同時に韓国への輸出管理を厳しくしている措置を撤回するということも考える。そこは安倍政権と変わらないんですね。ちなみに菅さんという人は朝鮮半島では北朝鮮への関心が高い。
一言で言うと、強硬派と言われてきまして、安倍総理と初めて知り合ったのも拉致問題がきっかけでした。で、安倍総理を総理大臣に担ぎ上げたのも、拉致問題での安倍首相の取り組みを見て決めたと言っています。で、今回の記者会見でも、金正恩委員長と前提条件なしの首脳会談を開きたいという、これもまた安倍、時代と同じだということです。今まで暗いことばかり話してきたんですが、ただですね、日本の首相というのは、政権につくと、アジア諸国、特に中国や韓国との関係を安定させようと努力するケースがこれまで多かったのも事実です。このため、韓国との関係も早い時期に改善することはなかなか考えにくいんですが、これ以上悪くしないように管理していくということにはなると思います。安倍首相、安倍さん、失礼しました、菅さんはですね、安倍さんと比べると、そういう外交にしても安全保障にしても歴史認識にしても、特別な思想みたいなのは見られない、リアリストだと言われています。ですので、日本の国益にとって大事だなというふうに判断すればですね、徴用工の問題や韓国への貿易の問題についても、その機が熟せばですね、何らかの案をまとめようと動く可能性は私はあると思います。そのタイミングとしてはアメリカの大統領選が近くなりますし、あと米朝の非核化協議の行方だとか、あと来年に予定されているオリンピックなども一つのきっかけとしてはあり得る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以上です。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말씀을 들었는데 대체적으로 그 서가관방 차기 총리로 유력시되고 있는 서가관방 장관이 총리가 되면 한일 관계에서는 별 변화는 없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주로 그 일본 정치의 변화 그리고 여러 가지 그 한일 관계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는데 이제 이걸 포함해서 한일 관계의 개선의 모멘텀을 가진다면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우리 김범수 한국일보 논설위원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일보 김범수라고 합니다. 앞서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총리가 바뀔 일본의 경우 새 총리가 되면 어떤 방향으로 대외 정책, 특히 한일 문제가 진행될지에 대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기조하에서 그래도 아베 시절과는 다른 게 펼칠 수도 있지 않는 가능성을 말씀하신 데는 다 비슷한 이야기였던 것 같고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제 한일 관계에서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지금과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도 한일론인 모두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를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그럴 의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엇갈리는 의견들이 있었던 걸로 여겨집니다. 근데 제가 네 분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꼈던 것은 대체로 지금 한일 관계가 일본의 총리가 바뀌는 어떤 모멘텀을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답답함 이런 것들이 상당히 느껴졌던 것 같은데 저는 그과는 그 결이 조금 다른 조금 나름 낙관적인 어떤 방향성을 두고 한일 특히 지도자가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쭉 나온 이야기대로 역대 한일 관계가 최악이라는 이야기가 빈번하게 제기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한일 관계의 불편함 이것이 문재인 정부 이후에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되고 강제징용 배상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 그 결과물이다. 그걸로 촉발이 됐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그 같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걸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난 정권에서 위안부 합의가 밀실 합의라는 여론의 지탄을 받고
굉장한 국민적인 저항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실 문재인 정권은 그런 국민적인 저항을 토대로 해서 정권 교체를 이뤄낸 것이기도 하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위안부 합의 파기는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불편한 그 합의 번복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한국 국내 사적으로 봤을 때는 민의를 충실히 반영한 결정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강제징용 판결은 더 어려운 문제가 사실은 되는데요. 이거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삼권 분립이 존재하는 민주사회에서 사법부가 내린 법적 판단이라는 어떤 굉장히 정부 차원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어떤 그런 문제를 던져준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본은 수출 규제라는 대형 카드를 꺼내들었고 또 과거사 문제를 경제와 연결시키다는 건 굉장히 지난 한일 관계를 봤을 때도 이례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조치들까지 취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또 아베 정권이 왜 이렇게 무리한 대응까지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걸 본다 그러면 이 강제징용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는 것이 일본의 공통적인 인식이고 뭐 정치권 할 것 없이 모든 국민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부분인데 한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일본 내 여론이 사실은 굉장히 무리한 것처럼 보이는 수출 규제랄지 일본의 반발의 배경에 있었다는 이 역시 일본의 무리한 조치지만 이 역시 일본의 민의에 바탕한 것이라는 결정이라는 걸 이해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새삼스럽게 이런 식으로 한일 관계를 분석해 보는 것은 지금 한일 불신과 갈등의 구조가 단지 지도자 두 사람, 특정한 지도자 두 사람의 문제나 정부 차원의 갈등이나 대립만이 아니라 국내 여론의 깊이 뿌리를 둔 갈등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양국민이 과거사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건 사실은 어제 오늘 일도 아닌 것입니다. 한일 관계는. 또 식민지 경험 그 과정을 통해서 피해와 가해라는 서로 다른 처지에 있었던 것까지 감안을 한다면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식의 구조적인 간극을 정부가 정치와 외교로 좁혀가고 또 민간 차원에서의 어떤 경제 교류, 인적 교류를 통해서 좁혀가는 과정이 절실하고 중요하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걸리는 일일 테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보자면 긴 시간을 두고 볼 때 한일 관계는 저는 아까 앞서 내부는 이제 조금 현상을 봤을 때는 굉장히 비관적인 부분도 당연히 있는 건 사실이지만 조금 긴 시각으로 봤을 때는 한일 관계는 그래도 굉장히 개선되어 오고 발전해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거사 문제나 뭐 독도 영유권 문제를 가지고는 늘 부딪히기도 하고 갈등을 반복해 오고 있지만 경제 협력은 굉장히 지금 공고해진 거고 특히나 관광객 왕래 숫자나 유학생들 숫자 같은 거는 뭐 매년 지금은 코로나 한일 갈등 문제로 조금 소강상태이긴 합니다만 매년 신기록을 세운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교류가 잦았던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이번 일본의 총리 교체와 관련돼서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가 된 이후에 대한 관계가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시점에 맞춰서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사실은 양국 지도자가 어떻게 할지 두고 볼 일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앞서 네 분도 마찬가지고 저도 두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몇 가지 당부를 해서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것은 일본에서는 아베 후임 총리가 누가 되든지 간에 기존의 청구권 협정만 되풀이해서는 이 문제를 풀기 어렵다는 것을 한 번 더 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으로서도 지금 문재인 정부처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원칙론만 자꾸 이야기해서는 의견 접근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양국 관계를 푸는데 지도자 교체만큼 좋은 기회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처럼 한일이 서로가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어떤 대원칙을 앞세워서는 안 될 것이고 생산적인 그 대원칙은 한켠으로 접어두고 생산적인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그 원칙에 먼저 합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서영아 위원이 말씀해 주셨듯이 올해 한중일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열리게 된다면 그런 기회가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서로가 명분을 살려주면서 조금씩 양보하는 방안을 한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방안에는 일본의 경우라면 협정 또 법조문 조약 법적인 어떤 형식을 이야기할 게 아니고 인도적인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자세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한국으로서는 일본이 원하는 대로 청구권 협정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줄 필요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 양국 지도자 또 양국 정부가 그런 일종의 뭐 양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여유로움이나 너그러움을 가지고 서로 대화의 기회를 찾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의제를 갖고 있는 거하고 세 번째 한일 관계의 개선에 대한 제언을 하는 부분을 합쳐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서 좀 더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한일 관계에 대한 현상에 대한 진단은 대체적으로 일본 정치에 전국의 변동이 있더라도 한일 관계는 별 다르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시고 있는 거죠. 그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가 너무나 많다. 한일 간의 불신이 많고 그리고 전략의 차이에도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리더십의 의지의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해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그 한일 관계에서 사실은 풀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이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문제를 리더십이 좀 더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이게 여러분 5분들의 의견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정적인 그런 현상이지만은 지금의 미래는 그렇지만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을 잘 살리면 한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데 사실은 이 한일 관계의 가장 큰 현안이 강제징용 문제를 둘러싸고 인식의 차이와 여러 가지 대립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선 두 분이 발표를 하고 나머지 분들이 각자 생각을 좀 더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 두 분은 앞으로 개선을 하는데 한일 관계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논의에 들어갔을 때는 일본 측과 한국 측을 좀 반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측의 하코다 데츠야 아사히 신문 논설위원이 먼저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정남구 한겨레 신문 상무이사님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은 것에 대한 코멘트 또는 반론을 하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今日は本当にこんな貴重な機会にお参り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敬愛する先輩同僚の皆さんと画面を通じてですけど懐かしいお顔が見ることができて、とても喜んでおります。私はですね、この徴用の問題が今一番大変な問題になっているのは事実でして、しかしちょっとその第一セッションでも出ましたけど、一番大事なのはちょっとやっぱり私は現実を冷静に見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かと思っています。菅政権ができてじゃあ日韓関係において大きく変わるかっていうようなことですけども、日本でも韓国のメディアの報道がもうすでに報じられているんですけども、菅さんは安倍さんの継承するので、大きな期待は得られないみたいな記事が今までに訳されて今出ています。しかしこれ冷静に考えると今まで日本政府が言ってきた請求権協定に基づいてやるといったことは当然のことであってですね、私が政権取るとこんなことはやりませんというわけがな
今、日韓間で話されているのは、そういう単純な話ではなくて、1か0かっていうわけじゃなくて、いかにその知恵をこう出すかっていうところで、この目詰まりを起こしているんだと。私たちが記事を書く欄にあってですね、何か政権が変わったからこんな期待ができるとかっていう過剰な期待を読者とか視聴者に与えるのも、これは両国関係にとってむしろマイナスになるし、これまでの両国関係を考えても、そういう過剰な期待感がダメだったときにですね、失望感がさらに大きくなるということの繰り返しだったと思うのでですね、私は菅さんのインタビューで一言だけを取ってですね、ああ、ダメだとかいいとかっていうべきじゃないと思います。で、徴用工の問題はですね、私はこの会議も今時間ありませんけれども、日韓の政府間でも本当にもう時間がない、いよいよですね、厳しいところに来てるっていう共通認識を持たなきゃいけないし、政府間は持ってると思います。だからこそ急がば回れでなくてですね、原点に戻るべきだと思います。取材をしていて思うのはですね、日韓双方が相手の国が最も重要なものが何であるかっていうことが今一つよく理解できていなくて、噛み合っていないというところがある。ちょっともどかしく思うんですけれども、韓国の場合はやっぱり何においてもですね、実質的な被害者がいるということで、この被害者をいかに救済するかっていうところに来ているわけですね。日本は何かというと、国際法とか協定とかいろいろ言ってますけれども、今一番重視しているのは、これ安倍政権というよりも日本政府がですけれども、被告企業に実害を生じさせないことだと思うんですね。むしろ国際法とか協定よりもこちらに比重を置いている。この2つの考えをですね、生かすというのがまさにこの現代の知恵なんだと思うんです。韓国政府が提案した1+1、あるいはプラスアルファを日本がほとんど事実上門前払いしたのは、飛行企業の方がお金を出すということがその前提となっているからですね。これをその義務っていうかですね、強制化してしまうと、これはもうつまり65年からの関係の根本が揺れるんだということです。一方で、さっきもちょっと出ましたけれども、日本政府はかなり前向きに興味を示したのは、ムニさん市長の案です。これは結果的にはですね、この被告企業がお金を出すということは前提条件にはなっていないという、この一点で評価ができたと。自由意志でですね、被告企業が出すのは、それは民間企業の勝手なわけですけれども、制度としてそれが前提になっていないというところで評価できる。いずれにしても、もうこの日韓間の問題は、被告企業の資産が現金化され、これが執行されるということになると、本当に大変なことになるということは、両方は認識しているわけでして、おそらく役人レベルでですね、ああだこうだ言っていてももうしょうがないと。さっきから政治リーダーのリーダーシップの話が出てますけれども、リーダー同士の意向をですね、直接反映できる人が直接交渉すべきだと思います。どっちかっていうと、今のムン・ジェイン政府は、前のパク・クネ政権のことが重なるんでしょうけれども、そういうことはあんまり得意ではないように思いますけれども、しかし、何度も言いますけれども、もう時間はないんです。そして、これはちょうど今通過したこの台風であったりとかですね、あるいはコロナ19のように私たちが制御できない問題じゃなくて、政治がですね、歩み寄れば知恵を出せばですね、不幸を招かないという問題、人為的にですね、両国の市民を不幸にしてはいけないんだという認識を持って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と思います。一般以上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안녕하십니까. 한겨레 신문의 정남구입니다. 오랜만에들 뵙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말하기도 어렵고 또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은 국면인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잘 될까, 이게 정말 실현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계속 떨칠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 고미요지 논소련님 말씀하셨듯이 현재 한일 관계가 얼어붙어 있다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상황이 되는 것은 2018년 10월 32일 한국 대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습니다. 이 소송은 1943년에서 45년 사이 옛 일본 제철에서 강제징용 피해를 당한 분들이 낸 것이죠. 70년, 80년 정도 된 일입니다. 이때 이 사건으로 소송 낸 분 가운데 이미 3분이 돌아가셨을 정도로, 생존하신 분이 96살이 됐을 정도로 오랜 옛날 일입니다. 이 소송은 정말 한일 간의 과거사에 관계된 것이면서 동시에 소송의 진행 과정 자체가 하나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처음 소송을 낸 게 1997년이었죠. 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낸 소송에서 원고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런데 오사카 지방재판소도 원고들이 피해를 입은 사실을 부정한 것은 아니죠. 당시 2001년 3월에 난 판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제 연행은 부정했지만 원고들의 주거 상태, 노동 내용은 사전 설명을 통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열악한 것이었다. 기망에 의해서 온 것이었음을 표현하고 있고요. 또 구체적인 임금액도 모른 채 잔액은 강제 저축당하고 상시 감시 아래 놓여서 노무에서 이탈할 수 없었고 식사도 충분히 주지 않았고 거의 자유를 빼앗긴 상태에서 상당 기간에 걸쳐서 가혹하고 위험하기 짝이 없는 작업에 종사해야 했다. 이 판결은 강제 노동이고 위법한 것이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신일철 죽음이 옛 일본 제철과는 다른 의사고 시효가 지나서 구제받을 수가 없고 또 한일 협정에 의해서 해결된 일이라는 그런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죠. 원고들은 2003년에 패소가 확정된 뒤에 한국 법원에 다시 물었습니다. 그 소송의 역사적 성격은 이런 것이죠. 강제징용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당하고 파괴됐는데 이에 대해서 한국 법원에 법의 정의를 물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까지 13년 걸렸습니다. 우여곡절 아주 많았습니다. 한때 한국 정부가 원고 승소 쪽으로 기운 판결이 외교적 파장을 가져올 것을 우려해 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했다는 일도 있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은 일본 제철을 계승한 신일철 죽음에 1억 원씩 유죄료를 지급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판결의 의미를 매우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옛 일본 제철의 법적 책임을 물은 것으로 국한해서 이 판결을 볼 수는 없습니다. 원고들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식민 지배국가, 이건 물론이고 또한 그 침해를 회복시켜주지 못한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 지연된 정의의 책임을 저는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판결을 곱씹어보고 저도 적잖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이것은 이 판결로 인해서 불편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저는 시대 정신을 반영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이들이 침해당했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회복해주지 못했습니다. 물론 우려했던 대로 이 판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양국 사이에 파열음이 있습니다. 한일 양국 간의 인식의 현저한 차이가 있죠. 식민지 지배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식 차이가 앞으로도 완벽하게 해결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은 되돌릴 수 없는 일이고 한일 관계도 판결이 나기 전의 조건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강제징용, 강제노동으로 인해서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 사과, 그리고 피해자 위로, 명예회복, 요게 전제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떤 분들은 사법부가 판결한 것이라고 해서
한국 정부 바깥에서 뭔가 일어난 사건처럼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봐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법부는 사법부이고 또한 한 시대 정신을 반영해서 시대의 가치를 반영한 판결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지연된 정의나마 실현을 하라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신일철 죽음에 위로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것인데 사실 해당 기업의 모든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위로금,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만으로 침해당한 존엄성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일본 기업의 자산을 현금화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뤄야 할 사안들이 아주 많습니다. 출발은 일찍이 오사카 지방재판소가 인정했듯이 강제 노동에 해당하고 위법적인 일이었던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것인가입니다. 저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 판결을 현실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판결의 역사적 의미는 물론이고 판결의 논거를 부정하고 또 판결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듯한 모습은 앞으로 나아가는 한 발도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 또한 이 청구권 협정과 같은 이 정의가 지연되게 만든 데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사태 해결에 문제 해결을 구체적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날을 되돌이켜 보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협정이나 합의에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띕니다. 청구권 협정에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라는 표현이 있고 또 2015년 말 위안부 합의문을 보면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강박관념 같은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것은 문서에 뭐라고 쓰여 있어도 결국 탈이 나고 다시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 문제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는 것이 미래로 가는 것이고 어쩌면 한일 양국 간의 과거사를 보편적인 가치에 기반해서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야 한일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말이고 근본주의적인 질문 같지만 저는 그것에 기반하지 않고 이 문제를 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이 썩 낙관적이지 않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본에서는 아사히 신문 하면 굉장히 그 한국의 나름대로 그 친한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고 그리고 우리 그 한겨레 신문 하면 진보의 대표적인 신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분 사이에도 인식의 차가 있다는 것이 현재 한일 관계의 현저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피고 기업, 일본의 피고 기업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일본의 기본적인 전제라고 한다면 한국 측의 입장은 이 징용, 강제징용의 문제는 역시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죄와 명예회복 없이는 안 된다라는 서로의 원칙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사실은 한일관계 현실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하실 분이 있으면 손을 들거나 또는 네임플레이트를 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쪽에서 먼저 하시겠습니까? こんにちは、読売新聞豊浦と申します。画面の向こうの東京の、先輩方同僚の皆さんお久しぶりです。私もこちらで元気でやっております。今日はこちら韓国の古参の、
私の先輩方5人いらっしゃって、私たった一人でこちらでアウェーの中で頑張ってますので、東京からも支援を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それで、今までのお話を聞いてきて、大体同感するところが多かったんですけど、チョンナムグさんのですね、お話で、チョンナムグ先輩と、同じ考えの方々、特に政権の中には多いと思うんですけど、実際どういう具体策を考えていらっしゃるのか、というのを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なと思います。で、それが果たして日本政府が今受け入れられるものなのか、それは新たな菅政権を想定してなんですけども、その辺のちょっとお聞きしたいんですが。아까 여러분들 얘기 중에 11월 중에 예정된 한중일 서울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의를 하나의 모멘텀으로 삼는 게 어떠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 말에 다음 일본 총리가 총리 정식 취임을 하게 되고 또 그 후에 중의원 해산이라든지 뭐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 그리고 코로나 상황, 그리고 미국에서 새로운 이제 대통령이 나올지도 모르는 그런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정부와 한국 정부 사이에 획기적인 뭔가 실무적인 그리고 리더 간의 합의점이 나올 것으로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11월에 만남이 있더라도 그거는 상견례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저는 조금 아까 그 하코다 논설위원도 얘기했지만은 굉장히 시간이 없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일 간에 놓여진 모든 문제를 원 패키지로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좀 힘든 상황이 아닐까. 따라서 하나의 그 원 쿠션을 좀 두고 가는 방법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제가 생각을 하는 거는 내년 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10주년을 맞습니다. 일본 그리고 일본인들이 이 도호쿠, 이 동일본 사람들 그 대지진을 이겨낸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특수하고 또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스가 관방장관이 총리가 된다면은 이제 아키타현 출신이죠. 도호쿠 출신이기 때문에 또 애정이 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3.12 10주년을 맞아서 문재인 대통령이 11월에 한중일 정상회담 때의 만남 이후에 3.11 전후를 해서 한번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 도호쿠 지방을 방문해서 그동안 벌어진 정상 간에 벌어진 국민 간에 멀어진 거리를 상징적으로 좁히는 그런 모멘텀으로 삼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이런 얘기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의 방법론이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는 1965년 맺은 한일 청구권 협정을 한국은 지킨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대신 일본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 밝힌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사과를 재확인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일본은 수출 규제의 화이트리스트를 해제하는 대신에 한국은 현재 유보적으로 놔두고 있는 지소미아를 동시에 공식 가동한다. 셋째는 이제 강제징용자 문제가 이게 금방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강제징용자 문제 해법을 양국 간 국회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기로 하고 이를 선언한다. 그 세 가지 안을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 구체적인 강제징용자 문제 부분은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라는 식으로 원 쿠션을 두고 가면 상당히 징용자 부분도 해결하는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뿐더러 그동안 얼어붙었던 한일 양국의 관계를 조금 유화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앞에 말씀하신 두 분이 굉장히 상반되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사실은 그 정남구 위원님께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것은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뭐라 하나 한국에 한겨레 신문이 있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함과 동시에
참 말씀이 아름답긴 한데 굉장히 현실적이지 않다는 생각이 이제 동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로 이제 이 피해자들이 사죄와 명예회복 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사죄와 명예회복을 뜻하는지, 그리고 이렇다면 배상은 필요 없는 것인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다른 얘기인 것 같은데요. 그 배상을 넣지 않고 자꾸 말씀을 사죄 명예회복 이렇게 아름다운 쪽으로 하셔서 약간 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좀 여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은 이 사죄와 명예회복 이렇게 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사실은 그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좀 약간 위기의식 같은 것들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지금 강제징용 문제를 사실은 어떻게건 조금 움직이지 않으면 지금 한일 관계가 옴짝달싹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정남국 위원님 본인 스스로 이제 근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주의로 이제 밀어붙인다고 한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다고 보시는지, 그게 갑자기 일본 정부가 아마 아름다운 생각과 이렇게 정말 개혁에 동화돼서 바뀌실 거라고 보시는 건지, 혹시 그게 아니라면 이건 해결하지 말자는 얘기하고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감이 좀 들어서 그거를 여쭤보고 싶고요. 김영규 위원님 말씀 3.12를 계기로 삼자는 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좀 한참 뒤에 얘기라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겠는데, 아까 아사히 신문 하코다 위원이 그 문희상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문희상안 같은 것들을 조금 다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이제 국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걸로 아는데요. 지금 문희상 국회의장이 또 이제 그만둔 상태라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건지 어떤지 그걸 좀 추진하는 방안 같은 것들을 좀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우라 지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서영한 논설위원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구체적인 안은 거론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내놓을 능력이 사실 부족합니다. 다른 이유는 사실 그렇게 출발하는 방식이 문제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마치 지금 이 상황에서 한일 관계의 경색을 타파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먼저 또는 한국에서 누군가가 안을 내놓고 일본 정부의 오케이를 받으면 문제가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풀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교착된 상태입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지금 대법원 판결 자체를 부정하는 것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걸 넘어서지 않고서는 저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대법원 판결의 집행을 계기로 인해서 사태가 마구잡이로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는 것, 이것은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강행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함께 동시에 양국이 이 문제를 외교적 대화로 풀어갈 것을 서로 거기에 동의하고 대화 준비를 하는 것, 대화로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건 놔둔 채로 안을 가지고서 하는 것은 마치 이 한국 정부가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서 시험 답안지를 갖고 가서 일본 정부에 채점을 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사태 그렇게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코다 논설위원한테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정남구 상무이사님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일본 측은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한국 측에서 지금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타협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타협을 할 생각은 있는지. 물론 일본 측의 주장이
피고 기업, 전범 기업에 대해서는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된다. 일본 기업이 피해를 입지 않아야 된다는 것은 한국 측도 이해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일본 측에서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대한 한국 측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타협안을 갖고 있는지 이걸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日本の今の公式的な立場というのはですね、社会説法ですけども、65年の協定でその法的に解決済みなんだということですね。ただその被害者中心主義となるとですね、それはちょっと人道的な趣旨が出てくると思うんですね。そこら辺はですね、さっき私が申し上げた情緒に関わるところというかですね、折り合いをつけるために何かを知恵を凝らすということになるのかと思うんですけども、ただその法的な問題として、その被害者中心主義という概念が政府間として、何か新しくやらなければいけないかっていうと、そこはやっぱり違うということに日本側はなると思うんですね。それはいいか悪いかとも今の交渉の過程というか、双方の主張の違いで明確になっているところだと思います。 우리 김영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재 상황에서는 이게 입장을 좁히기가 힘드니까 일정 기간의 장기적 해결을 위해서라도 원쿠션을 둬야 된다,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하셨는데, 우리 서울에 계시는 도요라 지국장께서는 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타협을 하고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면 좋은지를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이충원 부장님으로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で今そうですね、この徴用工問題をですね解決できる機会としておそらく想定している、日韓双方が想定しているのはやっぱり年内、ソヨアンさんがおっしゃったように年末頃に開かれるかもしれない日中韓首脳会談、ここでその日韓の場合の首脳会談を開いて、ここで徴用工問題とか輸出規制、あるいは GSOMIA の問題を含めて一括して妥結できればいいなということをイメージしながら考えているんじゃないかと思うんですね。でただ、これがコロナでね開けるかどうかという問題もありますけれども、もし幸い韓国のコロナが収まってやれるというふうになってもですね、もしその時に韓国政府が徴用工問題を解決するつもりがないのであれば、その菅さんがこっちに来ないかもしれないということも言われているんですね。だからその時期の問題もありますが、その前にまず韓国政府がこの問題を自発的に自主的に動いて解決する意思があるのかっていうのが一番重要なポイントなんだと思います。でそれが今までなかったから、判決から2年経とうとしてもまだ解決してない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れ以上にこの問題は単純に解決策を見つけるのは難しいというふうに両方の双方の日韓双方の外交当局者の人たちは言っています。それはその65年の請求権協定の時に経済協力資金をいくらにするか、あるいは2015年末の慰安婦合意をどう解決するかといった時に、足して2で割るというんでしょうかね、日韓双方の主張を半分ずつ取り入れる、あるいは双方を取り入れることによって解決策を導き出したというのとは全く違う非常に複雑な法的技術的な問題をクリアしなければ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非常に難しい。で特に韓国側が日韓双方の主張のボトムラインですね、最低線、これが非常にその最低線の間に
合意できるスペースがあるわけですけども、それはもう極めて狭いということが言えるわけですが、ただそれでも、作れないこともないのかなと私は個人的に思っているのは、その日本側ができることっていうのはですね、おそらくその日本製鉄が寄付金を出すことを日本政府が黙認するっていうところじゃないかということだと思うんです。で、この日本製鉄が出した寄付金を韓国では賠償金だというふうに説明することによって、大法院判決が実行に移されたというふうに韓国内で説明することによって解決するというのがしかない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私個人的に思っています。でもう一つがもし現金化されてしまった場合ですけども、この時に日本政府がすぐに報復措置に入らないで、工事送達されるまでの間ですね、黙っておくと。でその間に韓国政府は競売にかかった、PNR ですか、合弁会社の株を、韓国政府が買い取ると。で買い取った上でそれを日本製鉄に、譲り渡す。でかつ日本製鉄はさらに譲り渡してくれた対価としてその寄付金を韓国に渡すというふうに、非常にお金が行ったり来たりする、非常に複雑なスキームになってしまうんですけども、そういうことによって韓国側の主張である大法院判決の履行というのと、日本側が主張している日本企業に損害が及ばないというものが両立するんでは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で当然こういう私が今申し上げたのも当然外交当局者の方々は話し合っているとは思うんですが、なぜかそれでも結論が出てこないということは、おそらくどこかに法律的なネックがあるか、あるいはそのスキームをムン・ジェイン政権が取りたくないのか、どちらかだとは思うんですけども、なんだと思います。ただこの徴用工問題で私は強調しておきたいのは、日本ができることというのは全くないわけではないけれども、この問題の解決は、おそらく大部分韓国側で仕事をしてもらわなきゃいけない部分だと。でチョン・ナムグさん先ほどこれは絶対嫌だとおっしゃられた韓国側で動かなきゃいけないというのがこの問題の本質だというふうに私は思っていて、そういうふうに韓国政府が思わない限りこの問題は永遠に解決しないか、あるいは現金化にいってしまうのではない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충원 부장님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많은 언론인들이 이렇게 장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언론의 역할, 현재에 있어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어떤 언론의 역할이 필요한지를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한참 65년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뭘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한참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언론의 역할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참 이 좌장은 참 폭군이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근데 조금 마음이 이렇게 오면서 갑자기 저는 이제 마지막에 참가를 하게 돼갖고 올 때 사실은 생각했던 거는 여기 이제 도쿄에 고미 유지 센파이가 오신다고 그래서 제가 특파원할 때 처음에 이제 아무것도 모를 때 이게 65년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그런 얘기를 하면 또 일본 분들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얘기도 막 하고 그러시는데 그게 도대체 뭔지 모를 때 가서 여쭙고 하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제 고미 선배여서 고미 선배 건강하게 계신지 지금쯤이면 좀 아프시기도 할 것 같은데라는 생각에 얼굴 뵈러 왔는데, 사실은 고미 선배뿐만 아니라 저 하코다상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사만 보고 실제로는 어떤 얘기를 하시는 분인지 실제로 얼굴을 뵌 건 이번이 처음인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코다상 얘기에 이 실질적인 해법에 대한 얘기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역시 고미 선배나 하코다상 같이 조금 진보적인 분들하고 이렇게 친근감을 느낀다는 것에 대해서 마음의 한편으로 안심감을 느낍니다. 조금 전에 정남구 선배 얘기할 때도 약간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몇 가지 하시면서 그 도요로상이나 소영 선배한테 약간 그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됐는데, 사실은 뭐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그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이렇게 아까 하코다 선배 얘기하시는 거에 여러 가지 힌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 제가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 쪽에서 이렇게 문제를 생각하는 거하고 일본 쪽에서 문제로 생각하는 게 서로 이렇게 같은 단어를 같은 주제를 놓고 얘기하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실제로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 전혀 이제 문제점을 느끼는 부분이 다른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아까 그 이 징용 문제 같은 경우도 확실히 이제 청구권 협정에 징용 문제가 써 있고,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그건 그 법적으로 해결 끝난 문제인데 왜 자꾸 그 얘기를 하냐, 그거는 뭐 국제법 국제 조약에도 위반되는 얘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전 일본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제가 청구권 협정을 워낙 그때 잘 모르니까 그 일본에서 배운 얘기들 이런저런 얘기들 해서 한국에 와서 사실은 이제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 그 책을 보면서 일부러 좀 공부를 좀 해봤어요. 근데 이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사실 과정 이루어진 과정을 이렇게 놓고 보면 당시에 그 한일 간의 어떤 현안들 여러 가지 고민들을 다 꺼내놓고 이건 이렇게 해결하고 저건 저렇게 해결하고 이렇게 끝내자라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은 어떤 협정이 아니라, 사실은 초반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부상을 했다가 이게 서로 이렇게 너무 힘드니까 그 해결을 하기가, 당장 이제 국교는 재개를 해야 되고 해결하기가 힘드니까 사실은 테이블에 살짝 올라왔던 문제들을 다 제껴버리고 남는 문제들 몇 가지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매듭을 지었던, 이게 소거해 나갔던 협정이라서 실제로 65년 협정에서 거기에 그서 실제로 지금에 다뤄지고 있는 문제들이 그 해결이 된 것인가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지 않았나. 지금 그 뒤에 나오는 어떤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 징용 문제라든 것들이 거기에 일부 단어가 있었다, 일부 그 논의 때 거론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면 한국 쪽에서는 도대체 그 얘기를 꺼내지를 마라라는 얘기로 자꾸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이쪽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어디서도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한국 대법원에까지 가가지고선 지금 어떤 판결을 하게 되는, 다른 문제로 보면 저는 그 이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상황이 절대로 그 일본 쪽에서 의심하듯이 어떤 65년 청구권 협정을 뭐 파기하고 바꾸고 꼴대를 바꾸고 아니면 한일 관계를 그 저기 파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65년 그 조약을 계기로 해서 이 시작된 어떤 한일 관계를 지금 그 65년 그 조약만으로는 담을 수 없을 만큼 그 뒤에 폭발적으로 어떤 문제가 증가하고 복잡해지고 그래서 그것들을 이 뒤에 그 뒤에 벌어진 75년의 그 55년의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더 이렇게 보완할 것인가의 문제를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강박관념적으로 그 이 문제를 갖다가 꺼내면은 뭐 안 되는 것처럼 할 거 없이, 아까 그 하코다 선배 얘기하신 것처럼 이쪽에는 피해자 구제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일본 쪽에서는 피고 기업에 대해서 뭐 실질적인 손해를 주지 않는 방안을 얘기하고 있고, 중간에 이미 문의사항 아니랄까 여러 가지 안들이 그 제기돼 있는 만큼 그 나와 있는 어떤 문제에 다가가는 해법을 갖다가 양쪽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고민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일 언론인 아까 얘기도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얘기도 잠깐 덧붙이면, 제가 일본에서 느꼈던 거, 한국에서 느꼈던 건 그런 겁니다. 그 한국 일본 언론인들이 옛날 선배들은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갖다 호소하고 서로 이렇게 상대방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그 얘기를 하면 그걸로 이제 충분했던, 언론의 역할로서는 충분했던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지나서 그 우리가 많이들 65년 청구권 협정이니 뭐니 얘기를 하면서도 실제로 들어가서 과연 그 실제 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그다음에 한일 간의 어떤 과거사 문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언론인들이
공부하고 알고 있고 쟁점을 알고 있느냐 하면 실제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많이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조금 더 이렇게 이 실제 구체적인 문제에 들어가서 이렇게 서로 꺼내놓고 일부러 뭐 그것들 갖다가 이상한 방식으로 설명할 거 없이 하면은 이런 서로 간의 논의들을 좀 더 활발하게 하면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우리가 장시간 동안 한 3시간 정도 말씀을 나누신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댓글 질문에 대해서 온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한일 관계의 악화의 원인 중에는 양국의 언론이 반일 반한을 선동한 것이 원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언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게 대답을 하시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우려가 한일 양국의 언론이 좀 더 객관적인 보도 태도 그리고 객관성을 담보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 많은 국민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언론인분들이 좀 더 객관적인 보도와 그리고 신중한 태도를 가지는 것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언론이 아까 우리 이충원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좀 더 심층 보도를 통해서 겉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문제의 구조적인 문제와 그리고 한일 양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를 잘 보도를 하면 한일 양국의 국민들이 오해를 하거나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갈등을 가지는 부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대화가 처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도 실질적인 대화가 이루어져서 많은 오해를 양국의 한일 관계 개선에 언론인들이 좀 도움을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한 2시간 반 정도를 통해서 느낀 점은 한일 관계에서는 해법이 없어서 갈등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여러 가지 논의를 보면 첫 번째로 한국이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아니면 일본이 먼저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 아직도 한일 관계 개선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양국의 리더십도 의지를 가지고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 상황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한일 관계를 객관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양국에 대한, 상대방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다시 한번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자세로 한일 관계의 원점으로 돌아가서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김영기 국장님도 그렇고 서영아 논설위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한일 관계의 모멘텀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모멘텀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게 개선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리더십이 개선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대화가 사실은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일 관계에 많은 사실의 서로의 인식의 차가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지만은 그 인식의 차를 넘어서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런 희망적인 생각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한국 언론재단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논의를 하게 된 것은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한일 매스컴의 관계자 여러분들이 좋은 보도를 통해서 한일 관계를 잘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